안녕하세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 박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익숙하지 않은 이 컨퍼런스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생소하실 텐데요. 왜 사회적경제가 인쇄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적 협업사업 모델 발굴 사업을 추진하는가 좀 이해하시고 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인쇄소상공인 특히 을지로를 중심으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신 많은 분들이 이미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공동 미션을 잘 나타내는 핵심 가치가 연대와 협력, 호혜와 상생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반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업이 모여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을 추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미션입니다. 여러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인쇄 생산물이야말로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인쇄 협업의 결과물입니다. 인쇄소상공인의 연대 네트워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충분히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한 연대와 협업이라는 그런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이러한 미션에 닿아 있는 연대와 협업,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를 추진하는 이런 사업의 방식에 이미 인쇄소상공인들이 추진하고 있었던 협업의 과정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하는 이런 또 이웃 소상공인이 바로 잘 되어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미션의 시작입니다. 저 또한 1990년대 10여 년 가까이 이곳 을지로에서 저 생애의 첫 사업인 인쇄업을 시작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던 시절 인쇄소에서 마시던 그 다방 커피는 아마 제게는 많은 도움을 주셨던 따뜻한 손길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쇄현업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구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인연으로 다시 이 을지로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과거 인쇄인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경제인으로서 지난 30년간 도심 산업으로서 이 자리를 지켜온 을지로 인쇄인과 함께 을지로 인쇄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와의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제 긴 모드는 끝내고요. 2021년 을지로 인쇄소상공인 네트워크 연대 사업 2차 컨퍼런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쇄소상공인 협업 모델 발굴을 위한 저희가 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조사를 진행해 주시고 또 이 결과를 지금 AIM9 구황자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약간의 기계 오류가 있어서 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인쇄소상공인 디자인 분들 해서 약 한 30여 분을 이제 좌담회나 아니면 개별 면접의 방식으로 찾아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쇄 산업의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든지 미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노력들,
그리고 이런 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들이 되는지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고 저희가 좀 몇 가지 결론 아닌 결론을 좀 도출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 산업의 이제 현재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특별한 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종이가 줄어든다든지 품종 소량 생산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현재 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 그래서 이제 업계 자체가 좀 젊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디자이너 쪽에서는 특별히 어떤 협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황이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되기를 바라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될 것 같냐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현재 저희가 알려진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좀 접목이 되어서 좀 다양한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들 나온 얘기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분야별 네트워크, 지역 커뮤니티, 분업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혼자서 무엇을 해결하기보다는 같이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젊은 피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좀 젊은 생각을 가진 새로운 인재들이 유입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인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냐는 얘기에서 앞서 나온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한 혹은 앞서 나온 내용들의 해법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조직뿐만 아니라 업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인쇄하면은 이제 종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문화 쪽으로 좀 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이러한 우리의 인쇄 관련 활동들 아니면 산업들이 좀 더 다양하게 알려질 수 있는 새로운 세대들 혹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지는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인쇄 관련 분들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지자체 아닌 기관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가장 필요한 거는 어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무엇을 얘기하기보다는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공동의 어떤 창구, 그래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 공간,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인쇄인들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든지 다양한 층으로 이제 협업을 확대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한 두세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쇄소상공인에게는 현재 방식에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대부분 공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혼자서는 좀 하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변에 공감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이제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이걸 어떻게 같이 해결할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부족하거나 딱히 계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업체 정보를 찾고 이런 부분들을 현재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나온 얘기 중에서 대부분 이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좀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뿐만 아니라 기회 자체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친목 이런 단체보다는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모임들이 있고, 그런 모임들이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 장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려면은
협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를 같이 해결하고 싶은 뭐 조직이든 단체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즉 그러한 고민들을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같이 해결하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품들이 소비자, 고객들에게 이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라는 중구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들을 조금 홍보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이제 뭐 방법보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 소상공인이나 혹은 디자인을 포함해서 인쇄와 관련된 분들이 협업에 어떤 기회나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업 네트워크, 조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활동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홍보나 이 고객들 아니면 뭐 대관, 대지자체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무로 다모임의 커뮤니티 매니저 한영실입니다. 네. 네. 오늘 강사 및 패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두발제 국민대학교 윤여경 교수님, 그리고 영등포 보노보시의 이소주 대표님, 패널분들로 카카오 협동조합의 김효영 이사님, 남이디자인 조남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충무로 인쇄학교의 박철성 대표님.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의 목적은 인쇄소상공인의 협업 모델을 발굴하고 그 실행 주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인쇄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고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우선 서두발제로 국민대학교 디자인과의 윤여경 교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이론을 가르치고 있고, 여기 대림상가에서 디학이라고 일종의 이제 약간 학원 같은 거죠. 디자인 학원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는 윤여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얘기를 청하셔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저는 뭐 인쇄 충무로에 근처도 있고 인쇄에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에 아무래도 종사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인쇄 자체에 대해서 또 충무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것은 이제 디자인 분야의 흐름이죠. 근데 이제 이 인쇄와 디자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디자인 분야의 어떤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인쇄업이라든지 인쇄인 혹은 인쇄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인쇄 방향을 딱 얘기하기보다는 디자인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술하고 디자인 분야의 아주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역할인 거죠. 일종의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시대가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엄청 빨리 변합니다. 지금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죠. 그 외에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뭐 매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회적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화두가 예측 가능성이에요. 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면은 예측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술하고 디자인 분야가 우리 시대에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회적 어떤 의식이나 어떤 매체 변화 이런 거 보면은 예술하고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그걸 맞닥뜨립니다. 굉장히 뭐 아방가르드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전위적으로 그 어떤 변화의 흐름을 좀 겪어요. 그래서 예술하고 디자인 분야가 겪는 것을 보면은 이 사회가 어떤 것들을 겪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제가 가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분야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이 분야의 특징이 좀 그렇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 분야의 어떤 변화가 우리 사회의 변화의 어떤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과 연결된 인쇄 분야도 어떤 좀 인사이트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약간 뭐 자문 같은 걸 하다가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국 디자인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 디자인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 완전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약간 착각의 이유도 알아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 조금 넘었는데, 제 위에 형님들이나 선생님들 세대의 디자인 분야는 뭐 유럽이나 일본, 뭐 미국 디자인에 비해서 뒤처졌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제 후배들, 30대, 20대 디자이너들은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실력들을 자랑하고 있고요.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주요한 회사에서 이미 굉장한 활약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심지어 이 아이폰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서체나 뉴욕 서체 같은 건 한국 디자이너가 개발했습니다. 서양인들이 쓰는 글꼴을 한국 디자이너가 개발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로드아일랜드나 뭐 카라츠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가 있는 국민대학교 와서 학생들 과제하는 거 보면요, 그냥 입을 떡 벌어집니다. 와, 왜 이렇게 잘해? 그렇게 그냥 뭐 너는 왜 이렇게 잘해? 이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학교, 그러니까 디학이죠. 디학에는 뭐 학원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뉴욕이나 해외에서 핀란드나 이런 데서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한국 디자인을 이제 좀 알고 싶어서, 뭐 한글 타이포그래피나 이런 거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물어봐요. 당신이 뉴욕에서 배웠던 거나 북유럽에서 배웠던 거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약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실전, 수영으로 치면은 평영, 뭐 자유형 이런 거 배웠는데 여기 왔더니 호흡하고 준비 운동하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기초 체력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서양에서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서양에서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배울 수 있다는 거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디자인 분야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0대, 30대 디자이너들은 저만 해더라도 어렸을 때 어떤 디자인 하면은 항상 일본 디자인 책이나 유럽 디자인 책 보고 참고했거든요. 지금 한국 디자이너들, 젊은 디자이너들은 해외 디자인 잘 참고 안 합니다. 참고하더라도 그냥
한국 디자인에 그냥 수평 관계로 놓고 참고하는 거지. 아, 얘네들 뭐 일본 애들 너무 잘해, 유럽 애들 잘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국 디자인 사례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디자인 분야는 뭐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디자인 분야는 지금 서울 쪽이 혹은 이쪽 한국 뭐 좀 있으면 중국, 베트남도 따라오겠지만 굉장히 핫하고요, 힙하고요. 그래서 서양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디자인 분야가 이렇게 됐는지 좀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에요. 세 가지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환경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인쇄로 넘겨서 그 디자인을 보게 되는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고비용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약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내가 한번 인쇄를 하면은 이제 한번 실수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 디지털 환경으로 변하면서요, 완전히 지금 여러 가지 시도가 굉장히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의 그런 아날로그 매체들에 좀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충무로 인쇄랑 연결을 시켜 보니까, 제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저는 원래 광고 쪽에 좀 있었었는데, 지금 뭐 신문사도 다니고 있고 그런데, 약간 좀 아날로그 매체, 잡지, 뭐 책, 뭐 카탈로그, 브루셔 이런 것들이 뭐 사진,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충무로 인쇄 쪽이 굉장히 성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충무로에서 디자인 회사나 인쇄업을 하시면은 뭐 몇 년 하면은 건물 하나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굉장히 성업을 했습니다. 근데 디지털 환경이 들어서면서 카탈로그, 브루셔, 책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산업의 변화, 환경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무로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 환경이 변해버렸으니까. 실제로 제가 경향신문에 있는데 그 레이디 경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폐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하고 있어요. 뭐 어떤 매체들은요. 반면에 완전히 아날로그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뜨고 있냐면은 요즘 저도 뭐 영도 지역 브랜딩 하고 있는데 브랜딩. 근데 옛날에는 그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단체나 이런 큰 단체들이, 조직들이 브랜딩을 했었거든요. 지금은요, 한 대기업 안에 브랜딩이 막 수백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브랜딩, 소상공인들, 이런 브랜딩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저변으로 확대되면서 그 소상공인들의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질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브랜딩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아날로그들이 있거든요. 그런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특수 인쇄 이런 쪽은요 여전히 굉장히 강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대량 인쇄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인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충무로가 인쇄업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런 어떤 매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디자인 어떤 산업이 어떻게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제 사람이 변한 거죠.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까 지금 과거 디자인계 주역들은 이제 세계 디자인에서 약간 자기가 비주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이 세계 디자인의 주류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 선배들만큼 돈도 못 벌고 취업도 좀 어렵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막 그렇게 돈을 벌려거나 취업을 하려거나 하는 거에 그렇게 옛날하고 우리랑 좀 다릅니다.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거를 보면은 이제 도시 쪽 이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조사하는 거 보면은 저 같은 40대들의 창업 의지 같은 것들이 한
뭐 10% 미만이에요. 뭐 5.5%, 뭐 5.7% 그런다면 20대들의 창업 의지는 거의 20-30%가 넘고 심지어 4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회사에 어떤 취업을 해서 그걸 평생 직장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이 변화를 끌어갈지에 대한 굉장히 의지와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하여튼 강한 활력이 넘치는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K-팝이나 아니면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문화 콘텐츠나 디자인 콘텐츠에 있어서 이미 탑 클래스라는 자기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MZ세대 하면서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들의 실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자인 규모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디자인 시장 자체가 대기업이나 정부 중심의 큰 거버넌트들이 이제 디자인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실제로 한국 디자인 산업은 이제 그 국가 주도 산업으로 왔는데 2005년에서 10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한국에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이 대기업을 안 갑니다. 취업을 안 해요. 왜? 거기 가면 선배 디자이너한테 배울 게 없거든요.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스튜디오를 차려요.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리고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굉장한 실력들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예전에 이제 패키지 같은 거 하면은 LG나 삼성에서 주로 주도했었거든요. 지금은 LG, 삼성에서 패키지 디자인 주도 못 합니다. 스튜디오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스튜디오가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다시 대기업으로 취업을 합니다.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의 실력도 늘어가겠죠. 그러니까 스튜디오라는 분위기와 그 대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상생으로 서로 실력을 올려가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작이 어떻게 됐냐? 큰 어떤 조직을 중심으로 아니라 작고 아주 강한 스튜디오, 일종의 거버넌스들이죠. 이런 어떤 디자인 씬이 디자인의 실력이라든지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실패도 하고 뭐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쭉 오면서 이제 좀 더 큰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의미 있는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디자인의 황금 원칙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이제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쓴 마이클 샌델의 사부죠. 스승이 이제 존 롤스라는 사람이 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정의론. 그 책하고 야마자키 료라고 일본의 그 커뮤니티 디자인 뭐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론을 좀 짬뽕한 건데요. 저는 이제 디자인은 제일 중요한 게 다양성과 적절성의 조화라고 생각해요. 다양성을 하려면은 일단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적이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적절성을 하려면은 이제 차등을 줘야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성과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또 개방적이어야 하고요. 그래야지 적절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개방성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변화를 얘기한 거는 저 이 개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쇄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개방적인 태도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도 좀 개방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충무로라는 어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산업 생태계에서 연결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굉장히 공고하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커뮤니티가. 이제 그런 것들의 좀 균열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좀 개방적인 태도를 좀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디지털, 뭐 아날로그 이렇게 딱 구분할 필요 없이 저런 거 되게 흥미롭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브랜딩이나 패키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외부의 어떤 사람들과 연결돼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뭐 노자의 정치 철학으로 유명한 건데 소극가민이라고 하는데 앞에 소자는 이제 양이 적다라는 거고 뒤에 이제 과자는 이제 사람 숫자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큰 주도, 이렇게 큰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큰 성과를 내고 크게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작은 어떤 희생들은 어쩔 수 없었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공리주의라는 사상이 갖고 있는 함정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소규모, 그 다음에 소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우리가 소외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굉장한 지금 주목들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치 철학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주도해서 크게 성과를 내기보다는 작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쌓아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거죠. 아까 디자인 분야에 제가 아까 변해야겠지만 아주 슬픈 얘기 많습니다. 디자인 분야. 우리나라 디자인에 1년 나오는 사람이 3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거의 영국하고 맞먹어요. 영국의 디자인 산업 규모는 우리나라의 3배예요. 곱하기 하면 9배의 디자이너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 디자이너들이 젊은 디자이너들이 변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슬픈 환경이지만 그래도 작게 자기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가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서 어떤 자부심도 갖게 되고 어떤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지역재생이나 지역 브랜딩 이런 데서 좀 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데 하면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큰 그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을 운영할 때는 작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쪼개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큰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이게 큰 배가 이렇게 방향을 틀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혁명적인 변화, 개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기득권이나 어떤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서로 이렇게 그런 거 부닥침 없이 가려면은 결국 소극감인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게 쪼개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간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5분 정도 초과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쨌든 인쇄와 디자인은 연결이 돼 있고 디자인 분야는 이 시대에 좀 더 빠르게 그 변화를 부딪히면서 나름의 어떤 변화를 이룩을 했는데 이 변화가 다른 분야의 변화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영등포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운영 조직해 오시고 계시는 보노보노 씨의 이소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두 분 발표가 끝나고 질의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보노보시 대표 이소주입니다. 예, 저 잘 모를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제 영등포 지역에서 물레동이라는 이제 그 소공인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 재생 활동하면서 커뮤니티 아트 개념으로 이제 청년 예술가들과 지역에서 공공미술이라든지 투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지금은 이제 물레창작촌이라는 지역으로 지역이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다소 기여를 했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목으로 이제 플랫폼 산업 시대의 생태계의 생존 전략, 거버넌스 구축과 활용 이렇게 거창하게 이제 제목을 만들었는데
사실 되게 소박한 얘기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거버넌스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방법론처럼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디자이너들이 어떤 활동했던 그런 상황의 어려운 활동 속에서 실제로는 탄탄한 이제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생태계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구성되냐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거버넌스 구조를 잘 활용을 하면 그 생태계 구조를 좀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아이디어로 승부하고 그걸 키워내가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영등포 지역에서는 어떤 거버넌스 전략이 있었나, 이런 부분을 이제 보노보 씨 또 이소주가 이렇게 했던 부분을 좀 사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등포에는 이제 현재 영등포 공유 원탁회의라는 줄여서 영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등포에 있는 문화예술 하는 개인 단체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 모임이냐만이 아니라 영등포 문화재단이라는 영등포구청에서 운영하는 이 조직과 연계해서 협력적 구조를 만든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그런 거버넌스를 구조를 구축했냐면, 네, 잘 안 넘어. 네, 그 물레동이라는 지역이 영등포에서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예. 제가 2005년에 물레동에 작가로서 입주했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문화적 이제 평가를 받거나 하면 25개 자치구 중에 영등포는 항상 중하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레동에서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한 3위권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현재는 서울에서 문화예술 네트워크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항상 영등포가 포함되는 그런 곳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물레창작촌이라는 지역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측으로는 영등포의 문화적 사업이나 활동들이 물레동에만 너무 집중되는 현상이 차후에는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타 구에서도 물레동처럼 타 구가 아니라 타 동에서도 물레동처럼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생겨서 인근 양평동이나 영등포동 이런 데까지도 거점화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봤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연계해가지고 이런 문화적인 정책이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응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이제 문화적으로 활성화가 되다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이, 갈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대를 좀 하자, 물레동이라는 곳에서 활동하는 거 너무 좁다 해서 영등포로 이제 네트워크를 확대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성 과정을 보시면 2018년 11월 달에서부터 3월 달까지 약 5개월, 6개월에 거쳐서 굉장히 많은 회의와 논의를 통해서 총회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결국엔 2019년 3월 14일 총회를 열고요. 거기에 이제 11명의 운영진이 결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영등포 문화재단 이사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공동위원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체적으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모임과 의제를
논의할 의제를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영등포 문화재 내에서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형태로 되었고 그 총회가 결성된 뒤에는 전체 회의, 그 네트워크의 모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타 지역의 재단, 타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랑 네트워크도 확장되는 그런 활동도 하면서 강릉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 뭐 천안 이런 곳들과도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목포도 다녀오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버넌스를 하냐?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관내 단독 진행으로 했을 때 의견 수렴이 좀 더 어려웠던 거,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큰 어떤 형태의 담론은 방향을 선회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 즉각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민간의 수렴과 민간의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을 잘 수렴하면 적절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본 건데 이제 행정은 좀 안정성이 있지만 민간은 자율성이 좀 있고 이것들의 이제 결합으로 봤을 때 안정성과 자율성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거버넌스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동시에 이제 장점이라고 적어놨지만 장점과 반대로 단점이 동시에 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형태도 이 균형감 있게 하지 않으면 그 구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관계에서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냐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탁은 그 영등포가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영등포에서 이 영탁이라는 곳이 문화도시가 선정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 시민의 어떤 자발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했고 그 시민과 주민과 이제 문화재단이라는 거버넌스 구조가 안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큰 어떤 한 부분으로 이제 지지받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고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예비도시고 내년에 이제 선정이 되면 문화도시로 돼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총 200억의 사업이 5년 동안 이제 진행되는데 각 구단위에서 이런 큰 단위의 문화 정책을 한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되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 성과는 결국은 어떤 개인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네트워크를 갖추고 이걸 거버넌스 형태로 잘 만들어서 외부 자원을 잘 가져오고 이게 지역에 내림으로써 생태계를 좀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좀 필요한 어떤 자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물레동 지역에서 좀 확장하고자 해서 바로 인근에 당산 1동이라는 지역을 당산골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 이제 그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동일한 어떤 컨셉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 입주할 때 지역의 유지분들을 주축으로 한 골목 상권 활성화의 어떤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이 모임에는 동주민센터 동장님 그리고 구청의 과에 있는 주무관들 포함한 구조로 해서 민간만 있는 게 아니라 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된 모임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민간이 어떤 기획한 것들을 관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조를 좀 만들어 가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먼저 모이고 여기에서 공방들과 상가들을 모아서 주민과 만나는 컨셉으로 결국은 주민과 상인들, 사회적 기업들이 하나의 상인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들을 이제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 다음 넘겨주시죠. 지금 이제 2019년에 결성이 돼서 쭉 활동을 하면서 12월 달까지 1년간 성과를 이뤘는데
이 지역이 나쁜 카페가 많은 그런 좀 쇠퇴하던 곳인데 주민들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다.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변화의 느낌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추진 체계는 저희가 이제 보노보 씨가 먼저 인근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모아서 2019년에 7팀이 있었거든요. 그 7팀이 제안을 하고 지금 현재 5팀입니다. 5팀이 모여서 또다시 다른 상인들과 다른 분들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제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피라미드 구조처럼 네트워크를 점점 확장하면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처음에 5명이 모였다면 지금은 한 40명이 모여서 소통하는 곳으로 좀 발전된 형태고요. 추후에는 이제 주민과 상인들이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주체들도 상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어떤 추진단을 형성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예,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그 앞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디자이너들이 어떤 어렵게 활동했던 것들이 나중에 기반이 돼서 어떤 큰 성과를 낸 것처럼 이제 이 골목골목이나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사람들이 작은 시도들과 작은 성과들이 계속 모여서 이것들이 연대가 되고 연계가 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비전과 발전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관에서 지켜볼 수 있게 하고 이해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들을 어떻게 담아서 갈지,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그 다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버넌스 형태가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토대, 기반을 만드는데 좋은 활용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두 발제 그리고 추가 발제 다 들어보셨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아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질의 부탁합니다. 질의 네. 손을 드시면 켜도 있는 거죠? 하시겠어요? 아니 박철성 대표님 먼저 그럼 말씀해 주시면. 네. 전 두 분께 한 가지씩 뭐 질의를 드리면, 질의는 아니지만 나누고 싶은 말씀 드리면, 그 윤여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공공교육과 민간 그 두 부분 파트를 활동을 하시는데요. 한국 제도권 디자인 교육에서 부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실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쇄산업하고 연관했을 때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네? 잘 안 보여가지고. 자기소개 먼저 하시죠. 자기소개해요? 네네. 질의라서, 예. 저는 충무로에서 충무로 인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박철성 대표이고요. 네, 제 소개된 부분이 필요한 부분 조금 이따 다시 더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 저희가 인쇄라든지 어떤 제작을 하는 과정과 학교에서의 디자인 교육에서의 약간의 그 연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충무로 지역에서 그 활동을 하시고 이 지역의 자원들과 연계하거나 또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다음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먼저 답 듣고? 네. 답을 먼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항상 디자인 교육이 실무와 맞지 않아서 사맞지 아니하여 항상 실무에서는 디자인 교육을 욕하고 학교에서는 또 나름대로 불평을 하고,
그런데 이건 디자인 교육을 좀 약간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 교육이 사실 이제 답이 없잖아요. 디자인하고 예술은.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100년 동안. 근데 그 100년 가까이 디자인 교육이 그 고민을 하면서 계속 해왔던 교육은 매체 교육이었어요. 그 시대에 맞는 매체들을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자인 대학에서 매체 교육은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쇄 매체는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인쇄 매체를 조금 다루는 데가 이제 타이포그래피 분야들이 조금 인쇄 매체를 다루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는데, 디자인 학교, 디학에서는 타이포그래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도 결국은, 처음에 쿠텐베르크가 글꼴을 만들었을 때, 인쇄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때 글꼴을 참고한 게 필경사들의 글꼴을 참고해서 글꼴을 만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디지털 매체도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 매체를 참고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디자인 교육에서 그런 인쇄 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실무 교육은 실무에서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 교육을 담당할 우리의 어떤 사회적 거버넌스나 어떤 사회적 기구가 있냐? 없죠. 없습니다. 대부분 학원에서 포트폴리오나 어떤 취업을 위한 어떤 기술 교육 이거에 그치고 있는데 그거는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요식행위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학원에서 만들어주거든요. 그거는 교육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장벽을 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수능 보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실제로 디자인 분야는 예전에는 이제 학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실력 중심으로 굉장히 재편됐고요. 그러려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실력을 갖춰야지만 디자인 분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 조성돼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 같은 경우도 전문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입지전적인 디자이너로 성공을 했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디자인 교육을 잘 받아서 성공을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자기가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그거에 어떤 그 분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굉장히 충실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김봉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글꼴체들을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 배달의 민족에 나오는 서체들도 있고 을지로체도 지금 배달의 민족이 만들었고 그런데 그런 글꼴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서 이제 제가 있는 데서 그 석사를 하셨는데 그런 기본적인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디지털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철성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실무적인 건데 그것은 굉장히 그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된 인쇄 부분은 굉장히 지금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충무로에서 좀 담당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연계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디학에서는 타이포그래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런 인쇄적인 것들까지는 우리가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런 협업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저희가 대학에서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저희가 국민대에서 시각디자인과 대학원을 운영하면 저도 대학원을 하나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어떤 과목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는 잘 알아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실무적인 거, 인쇄적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연계가 필요하고 그런 게 된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대답했을까요? 이거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 방산시장에서 패키지 만들고 있는 김효영입니다. 제가 두 분 모두 이제 해당되는 질문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디자인 위주로 자꾸 이제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시작이 돼야 인쇄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 교수님께서, 디자인 매체 자체가, 그러니까 매체가 바뀌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인쇄하고도 이제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점점 디지털 매체로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또 뜨는 것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쇄를 하는 사람이지만, 또 물론 패키지도 만들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다 인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의 개념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메타버스보다는 AR이 우리 인쇄인들한테는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대적인 조류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R을 우리가 접목을 해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또 필요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걸 자꾸 창작을 해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 게 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커뮤니티 형성해서 어떤 뭔가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소주 대표님이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쇄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여경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얘기라서 어떻게 대답 드려야 될지 좀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현재가 메타버스도 얘기하셨지만 거의 이제 플랫폼 산업이 대세라고 좀 저는 보여지고, 네, 이런 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신 배달의 민족도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개인들이 개인으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간 네트워크나 커뮤니티가 조성되기가 좀 어려운 상태들. 근데 그런 것들이 연대가 되고 할수록 노동자의 인권이나 그 환경들이 좀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인쇄업도 제가 구체적인 생태계는 좀 제가 다 이해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큰 업체나 큰 구조들은 자기의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독자적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곳들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뭔가 인쇄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도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작은 인쇄소,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작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그걸 만드는 데 기술이 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고 이 니즈를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끔 우리 생태계를 이해해서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 커뮤니티가 그 기술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건 처음부터 다시 배워서 하는 건 되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골목 상권에서 어떤 골목 상권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걸 앱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리가 모여 있고 여기에 홈페이지나 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붙고, 그리고 마케팅, 브랜딩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원하는 것들을 잘 말할 수 있게 하면 그걸 이해해서 그걸 기술적으로 씌워주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작게나마 우리 브랜드를 갖게 되고, 그게 이제 작은 경쟁력을 갖추면 큰 기업과도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소주 대표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인데, 예전에 이제 처음 이제 글자라는 매체가 발명이 됐을 때, 이제 암송으로 이제 문화를 교육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이거 글자 다 기록해놓으면 애들 외우는 거 다 그 능력 상실해. 이러면서 엄청나게 우려를 해요. 일종의 이제 책 같은 것도 글자 매체도 메타버스 세계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뭐 종교 이런 것도 일종의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근데 그런 메타버스 세계들이 어떻게 우리 어떤 역사적으로 작동을 했냐면은 지금 AR이라고 굉장히 잘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이 가상현실은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해 왔어요. 근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두렵죠. 왜냐면 이 매체가 혹은 이 변화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저항들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게 다 사람의 도구가 되고 사람의 수단이 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러는데 장치들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변화들은 디지털 변화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데를 위한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디자인을 접근하는 건 그거예요. 산업으로서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저희 대학은 이제 문화로서의 디자인을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메타버스라는 것을 조금 가상으로 갖고 있어요. AR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대학생이고 혹은 뭐 디자인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혹은 디자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나이도 굉장히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자기 커리어도 다양한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평어라는 새로운 말을 디자인했습니다. 약간 반말인데 예의 있는 반말이거든요. 약간 서양 사람들이 이름 부르고 하는 반말이에요. 그렇다고 별명 쓰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언어 체계를 구축해 놓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커뮤니티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바꾸니까 커뮤니티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 디자인은 그 커뮤니티이기 위한 양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목적으로 한 그래서 작은 새로운 커뮤니티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나이가 직장 생활, 보통 사람이 살면은 자기 가족, 직장, 친구 외에는 그 현실 세계, 메타버스 세계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완전히 자기한테 소중한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커뮤니티 같은 것 같아요. 새로운 커뮤니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생업이나 내 가족, 혈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나의 어떤 세계. 저는 그거를 메타버스로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메타버스 세계가 완전히 VR, 가상현실이 아니라, 말씀하신 건 AR로 온다면은, 저희 이제 문화로서 디자인하면 이것을 디자인을 막 돈을 벌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같이 예쁜 디자인 만들어서 공유하고, 놀고, 뭐 어떤 뭐 브랜딩하고, 하여튼 디자인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 대학 학생들이 지금 6기 모집하고 있는데, 1기, 5기 졸업생들이, 4, 5기는 대학생이고 1기, 3기 졸업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 중앙데코 거기에다가 공간을 하나 마련했어, 자기들끼리. 왜냐면은 졸업하면은 흩어져 버리니까. 이 새로운 소중한 커뮤니티가 사라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재학생들과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까? 옛날에는 이제 학교는 다 동창회 시스템으로 갔는데, 동창회 시스템 너무 구시대적이고,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꼭 VR만 메타버스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유니버스를 메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말씀하신 새로운 커뮤니티,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커뮤니티의 어떤 것들이 가상이 아니라 어떤 진상, 그러면서 약간 가상과 결합된 AR 같은 거죠. 그런 것들에서 이 충무로는 어떻게 그것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디자이너들과 어떻게 협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와 어떻게 협업하면은 기술, IT 쪽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업하면은 충무로는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나미 디자인의 대표 조나미라고 하고요. MIC라고 메이드 인 충무로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인세인 협동조합이라는 라운에서 함께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어떠한 커뮤니티를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고, 그리고 우리는 인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고민의 시발점 자체가
우리가 고민하는 인쇄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사실 제일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인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경력이 이쪽으로 한 25년 정도 디자인 회사 운영하면서 인쇄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크고 작은 기획사, 그리고 뭐 실크 인쇄, 그리고 실사 출력, 그런 일반 윤전이나 옵셋 운영하는 인쇄소들, 그리고 후가공 업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인쇄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내부적인 뭐 협력이나 연대, 상생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고민하는 시점인 것 같고, 사실 그런 데서 저희 기획사들은 디자이너를 뽑고 싶은데 잘 뽑을 수 없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의 분야들은 사실 인쇄라는 그런 우리의 울타리에서 우리가 좀 더 융합해서 좀 소통해야 되는 그런 디자인의 한 부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IT 쪽으로 결합해서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왔고, AR이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유통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인쇄인들이 서로 이제 내부적으로 연대하고 소통하고 상생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가면서 그 다른 이제 그 장벽을 넘어서 다른 다른의 산업들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이너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IT 쪽, 그리고 유통의 이제 물건들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더 많은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고민하게 됐는데, 사실 오늘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패널들이나 발제자님들께서 다 공유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MIC라는 그런 메이드 인 충무로라는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디자인이기도 하고, 전시 쪽 디자인, 미술 전시 쪽 디자인도 하면서 문화상품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을지로나 충무로에서 충분히 예술가들이랑 결합해서 충무로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문화상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역에 좀 나도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3, 4년 전에 지역에 계신 좀 뜻있는 분들을 좀 만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사실 오게 됐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메이드 인 충무로라는 브랜드는 있지만, 그리고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는 어떤 우리의 의식은 있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구심점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힘든 부분인데,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그 관에서 좀 그러니까 주도를 해서 그 되게 철공예 하시는 되게 좀 어두침침하고 암울하고 그랬던 데를 아예 문화의 거리로 만들게 됐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조금 더 조직화시키고 그런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조직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오늘 발제하신 분들한테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는지. 사실 지금 어떤 결과물들을 들으면 되게 성과가 되게 있게끔 하지만 좋지만, 어떤 실제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관과의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관에서 하게 되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런 부분들,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좀 받아 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현실적인 좀 이야기들, 고충점들을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지역이든 얘기한 것처럼 아름답게만 이상적으로만 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인 관계가 처음엔 좋지만
처음엔 좋았던 부분 때문에 싫어지고 싫었던 부분이 좋아지고 이런 관계에서 관계는 계속 변화무쌍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관이나 이런 곳에서의 관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정서적으로 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물레동은 아직도 이렇게 어디가 구심점된 커뮤니티가 있다, 협의체가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재작년에 그런 것들이 생겼지만 그 내부적인 좀 약간 소동이 있고 그 뒤로 좀 조용한 시기가 있고 최근에 다시 뭔가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커뮤니티도 생명체처럼 태어나고 소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소공인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 커뮤니티 자체가 생기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딱 처음에 만나면 어느 장르인지 조금 얘기하다 보면 금방금방 이해가 된다면 이 소공인 분들은 인쇄업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 기술을 익히기까지 10년이 돼야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소공인들의 모임 사단법인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생기는데 거의 15년이 걸린 거죠. 네, 그런데 생기고 나서는 매년 조금씩 탄탄해지면서 이제 또 그 지역에 이제 도시재생 지역이 선정이 돼서 그곳에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그 외부적으로도 활동을 넓혀가고 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소공인분들이 또 이제 코로나 시대는 사실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한편으로 또 각광받고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되면서 도심 제조업이란 부분도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인식이 조금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좀 여겨지거든요. 그전에는 도심에 웬 공장들이야라고 생각만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용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히려 문화적인 네트워크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취약한 부분을 가진 반면에 산업적인 부분은 오래 걸리지만 만들어지면 그래도 굉장히 꽤 튼실하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좀 느리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고 근데 이 부분에서 항상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큰 역할이나 희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소공인 분들도 물레동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부여잡고 욕을 먹어도 그것들을 끝까지 해내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탄탄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반면 그 문화예술 네트워크는 책임지는 부분이 좀 적고 의견이 많다 보니까 그걸 떠맡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어떤 그 종사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 조직이 형성됐을 때 어떤 역할도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문화예술도 굉장히 뭐 디자인 부분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어쨌든 그냥 그런 종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술인 하면 한 뭉탱이로 보이겠지만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충무로 인쇄골목 하면 또 뭉탱이로 덩어리로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다 종류가 다르고 특성이 다른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도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할까 했을 때 항상 불거져 나오는 게 대표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어떻게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까의 부분에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과정들 거기까지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획득하고 그 다음 부분은 계속 조정하고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해야지만 이 협의체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 레이스로 좀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아요. 네, 대답 그리고 혹시 하실 얘기? 네, 첨언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큰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뭐 이런 걸 이제 하드 프로블럼 난자라고 얘기하죠.
그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제가 소극감인 얘기하고 뭐 정치 존 롤스나 뭐 서양 정치 철학자나 뭐 동양 정치 철학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든 정치는 대화와 갈등에서 시작돼서 대화와 타협의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또 그 해결은 다시 또 다른 갈등을 낳고요. 다시 또 대화와 타협을 하고. 근데 그 과정 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어떤 해결이 됐다가 아니라 갈등, 대화, 타협, 해결이 계속 순환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이 갈등, 대화, 타협 자체를 놀이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일은 내가 현재를 좀 참아내고 나중에 미래의 이익을 갖는 거예요. 근데 놀이는 미래의 이익보다는 현재적 즐거움이 더 중요해요. 둘 다 놀이하고 일 다 둘 다 규칙이 필요한 활동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자꾸 어떤 일로서 미래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좀 문제예요. 현재의 과정을 즐기기 위한 놀이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커뮤니티를 내 삶을 위한 어떤 존재로서가 아니라 삶이 커뮤니티에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는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와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권에 의해서. 지금 아까 MIC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충무로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브랜드에서 이게 보통 미션 같은 거죠. 큰 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큰 커뮤니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씩 실현해가는 비전이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솔루션을 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작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놀이로서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파워가 모여서 메이드 인 충무로를 만들어야지. 야, 메이드 인 충무로 내가 미션 제시했으니까 여기 다 모여.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자기가 즐겁고 재밌고 해야 되지. 당연히 메이드 인 충무로 하면은 거기에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은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성장이 일어난다든지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는 놀이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자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조를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까 뭐 이소주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뭐 어떤 함께 꾸는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디자인의 뭐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에코토피아 뉴스의 마지막 문장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혼자 꾸는 꿈보다는 함께 꾸는 꿈이 좋다. 뭐 그러고 저기 공산당 뭐 옛날에 중국군 사당 만들 때 그 처음에 그 젊은 청년들 몇몇들이 모였을 때 거기 뭐 장신부라는 사람이 주울레라는 사람한테 조언한 게 야, 공부는 혼자 해도 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패거리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다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커뮤니티, 공동체예요. 함께 꿈을 꾼다라는 것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함께 꿈을 꾼다라까지 가는 게. 이게 말은 쉽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소주 대표님이 굉장히 핵심을 하나 찌르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막 다 의지하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디학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디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시작한 건 처음에 저희가 어떤 친구들이 디자인 담론 운동을 하면서 그 담론 운동했던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되고 나름대로 약간의 커뮤니티 운동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 실패에서 배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짜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을 좀 갖게 되고 그런 디자인 운동을 디자인 교육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디자인 학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로 가졌던 것은 자생력이었어요. 투자받지 않는다. 관에 지원받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가 자생력으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고 난 다음에 규모가 커지면 혼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17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2021년이잖아요. 4년 만에 처음 이런 충무로의 공적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3, 4년 동안 코로나 겪고 막 이러면서 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엄청난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다 상하탑에 안락한 데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밖에 나와서 사람들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3, 4년 하니까 이런 니즈가 있고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은 여러 주체들과 연결돼서 해야지. 지금 제가 여태까지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자생력 갖추는 데에
약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어떤 아까 말씀하신 이소 대표님 말씀하신 어떤 조직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방금 뭐 해주신 말씀 중에서 자생에 대한 부분 대단히 공감하고 저희가 충무로 인쇄학교 운영을 하면서 제일 처음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던 게 자생이거든요. 왜 그러냐?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인쇄 교육기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얘기가 예산을 어디서 받아야 되지? 서울시에서 줄 거야, 중구에서 줄 거야 이 얘기부터 해요. 근데 저는 단추가 틀린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커리큘럼과 체험과 뭐 수업이 매력이 있다면 누군가 돈을 내고 와서 그것을 하고 그것이 매력이 있다면 또 그들이 그 업을 할 텐데 관에서 배운 그 단적인 예로 저희가 레터프레스 수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 예산으로 저희 바로 길 건너에서 무료 수업을 해요. 그러면서 지역 상인들의 뭐 창작 혹은 자생을 돕겠다. 대단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죠. 이제 그 이소주 대표님한테도 뭐 여쭤보겠지만 저도 중구에서 문화예술 거버넌스 활동하면서 버는버시 사례나 그쪽에서 오셔서 공유도 해주셨고 또 중구나 서울시 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거버넌스 활동과 시행착오들을 대단히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 포럼을 하고 있는 이 공간만 하더라도 처음에 조성 과정에서 제가 주체로 참여했다가 막상 오픈하고선 배제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공공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이 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의욕을 굉장히 잃고 저는 지역의 자원에서 인쇄업을 하고 인쇄를 교육을 하고 또한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는데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공공들에 의해서 주체들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관점은 지역민이나 지역 상인이나 또 그들의 자생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북돋아줘야 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논의들이 이 자리가 말고 전체적인 논의들이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현재까지 저희 수업의 100%는 다 유상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2015년부터 지속을 하고 있으니까 지속성이나 어떤 콘텐츠의 매력은 입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 이런 기회나 여러 가지 공공의 자리에서 보면 외부에서 성공 사례들은 대단히 많이 가져와서 소개를 해요. 보노보시라든지 뭐 지방에 있는 거 파주도 가고 뭐 많이 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보려고 뭐 외국에서도 찾아오고 지방에서도 와서 학생들이나 업자들이 많이 배워가서 그들이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와달라고 공간과 뭐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초빙도 받는데 정작 이 지역에서는 배제를 많이 당해요. 대단히 모순적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 활동 의지를 잃고 뭐 이전을 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뭐 그 저희한테 수강을 했던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학생들하고 혹은 또 모임을 왔던 분들하고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오전 타임하고 저녁 타임 두 가지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관계로 해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쪽을 좀 더 활성화하는 쪽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공부를 했는데 인쇄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인력을 하이브리드 인력이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돌연변인데 인쇄인 안에서 아까 시장이 변한 것처럼 인쇄인 안에서 왜 인쇄로 젊은 디자이너들이 영입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그들이 결계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혹은 매력을 못 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공공의 자리에서 공공의 예산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모색을 한다면 그런 하이브리드 인력을 양성하는 어떤 형태의 사업, 예를 들어서 뭐 디학과 충무로 인사학교 같은 데서 연계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실무 경험을 해서 인턴십을 하게 한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인쇄에서 매력을 느껴서 또 창업하려는 열망 같은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구조의 조금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 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학생이나 소비자를 양성하는 사업은 많이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을 가르칠 튜터 양성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아니,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는데 어디서 학생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튜터링을 하고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역에서 공공에서 수업을 할 때 보면요, 외부 인력들을 데려다가 인쇄 수업을 가르쳐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보면 저한테 수업을 받고 갔던 학생들이에요. 모순적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사회적 경제에서 조금 방향성,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하면 뭐 이렇게 좀 낡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이면 지원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주체적으로 매력적이면서도 조금 그 소비자들을 흡수하고 그들이 자생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매력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하신 중에 좀 대답 드릴 수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이해도 되고 같은 심정이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물레동 지역에서 활동할 때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지역에서 15년 동안 이제 관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관에서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인쇄업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덩어리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되게 폭력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되게 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민도 관을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구청에도 이제 도시계획개발부가 있다면, 문화체육이나 이런 데 과가 있다면 이게 정책하는 게 상충되거든요. 하나는 어떤 데 부시려고 하고 하나는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상충이 되는데, 여기서 더불어서 이제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어떤 데 지금 최대 하도 이슈인지, 그리고 그 전체 과에서 어떤 게 지금 구청에서 핵심적인지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쇄